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 밉고 싫은 사람이 스스로 망가지는 걸 보게 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척 자랑하던 친구가 알고 보니 카드 돌려막기 인생을 사는 걸 볼 때도 그랬고, 늘 우상인 다른 부서의 선배가 알고 보니 제 동기의 일을 뺏어서 보고하는 걸 보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밉기도 하고 좋기도 했던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 속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 결혼 생활 중에도 나타나게 될지 몰랐네요. 저는 40대의 나이로 씩씩하게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야기도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응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한 큰언니와 제빵을 전공해서 가게를 하고 있는 둘째 언니가 있었어요. 두 언니가 솔직히 또래들 중에서도 잘 살고 있는 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범한 대학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저와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나이 텀이 제법 나지만 첫째 언니는 독신주의에 둘째 언니도 비혼주의라 남자친구와 동거만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경은이랑 경진이는 시집 안 갔어도 경민이 너는 꼭 결혼해야 해. 알아, 알아. 나도 결혼할 거야. 근데 남자친구는 있고 때 되면 데려오지 어련히 안 할까?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아빠 친구가 아는 사람이 엄청 싹싹하니 괜찮다고 하더라고.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요. 같은 지역 아니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워 20살 중반부터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회사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법 큰 키에 외모도 어디에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다부지고 듬직하게 생긴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호감이 갔어요. 회사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회사에 근무를 한 지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회사도 꾸준히 다니는 모습이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대기업은 들어가기도 힘이 들지만 버티는 것도 힘이 든 게 사실이니까요. 제 주변에도 대기업에 입사해서 좋아하다가 금방 일을 그만두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사람은 한 계절은 다 겪어보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저는 1년 후에도 한결같은 그 사람을 보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신랑에게 듣게 된 가족의 이야기는 요양병원에 누워서 지내시는 시아버님과 그런 시아버님을 살뜰히 챙기시는 시어머님,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해서 타지에서 지내는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타 지역에서 지낸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에도 시아버님은 없이 시어머님과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분이 자리를 해주셨고 저희 형제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부모님께서 신랑이 듬직하니 사윗감으로 딱이라며 좋아하셔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대부분 그런 자리는 상대방을 칭찬을 해주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우리 진서방은 어쩜 이렇게 듬직하고 사람이 웃는 인상인지 사부인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아유, 저희 아들이야 뭐 아직 손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며느리가 아주 야무져서 괜찮은 남자로 잘 키워줄 것 같아요. 아직도 물가에 있는 애 같은데 언제 이렇게 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벌써 두 번째인데도 마음이 벌써 이상하네요. 상견례를 잘 마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어머님과 신랑이 둘이 지내다가 신랑이 저와 지내게 되면서 시어머님이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 분명 홀어머니는 아니지만 마치 혼자 생활을 하시니 자꾸 눈에 밟히기도 했고 시댁은 신랑의 회사 근처이다 보니 신랑도 신경이 쓰여서 종종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퇴근 후 애써 시간을 내서 시댁에 가거나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으니 신랑이 점심 때 시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도 시아버님이 아파서 병상에 있으시고
시누이도 타 지역에 있고 친근하진 않다 보니 따로 제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명절에 친척들이 안 모이고 제사가 없으니 그 점은 시댁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댁에 갔다가 안 자고 바로 저녁에 우리 집으로 가면 되는 거지? 어차피 둘 다 같은 지역인데 뭐하러 그렇게 무리를 해?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장모님 댁에 가면 되지. 그것보다는 오늘 양가 다 들리고 내일은 집에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명절이라고 뭐 제사를 지내기를 해. 친척들이 모여서 피곤하게 하기를 해. 엄마도 명절인데 얼마나 적적하겠어. 아, 그건 그렇지. 내가 우리 집에 자주 가자는 말도 안 하는데 이런 날까지 처가댁만 챙기는 모습은 좀 그렇네. 처가댁만 챙기다니? 내가 우리 집을 챙긴 게 뭐가 있다고. 당신 장인어른 장모님이랑은 자주 통화하면서 우리 집에는 전화 한 통 안 하잖아. 우리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런 것도 말해줘야 알지. 나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도 돕고 있으니까 통화하게 되는 거지. 아무튼 명절이라도 며느리 노릇 좀 해봐. 정말 실제로 했던 대화예요.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100%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찍 양가에 갔다가 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펄쩍 뛰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랑은 마치 제가 시댁에는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며느리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2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반대로 너는 왜 우리 집에 먼저 전화 한 통 안 했냐고 따져 물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신랑이 큰 소리를 낸 게 처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결국 명절에는 신랑의 말처럼 시댁에서 신랑이 좋아한다는 닭도리탕에 몇 가지 전을 해서 밥을 먹었고 그날 밤새도록 신랑과 시어머니는 죽이 척척 맞는 사람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저는 결국 소파에서 졸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방에 가서 잠을 잤고요. 다음날 저는 아침부터 식사 준비를 했고 신랑은 밥을 먹고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드라이브라도 가야 한다고 하며 자주 가는 인근 절에 갔습니다. 명절인데도 절에는 사람이 많았고 시어머님은 자주 절에 오셔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돌아서 나오셨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절에 다니면서 아버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아, 집에서는 꽤 먼데 같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 되지? 가서 점심 먹고 출발하자. 왜 점심까지 먹고 가냐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혼자 지내시면서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는 시아버님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나오는 시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밥을 먹고 저희 집으로 갔고 결혼을 안 한 언니들까지 있어서 집은 시끌시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신랑도 분위기를 잘 맞춰주며 저녁에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술도 한 잔 기울이며 밤은 더욱 깊어져 갔고 저희는 모두 잠이 들었고 그렇게 명절이 끝이 났습니다. 명절도 잘 보냈겠다.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고얀 것. 너네 집이 그렇게 잘났어? 아주 밤새 술을 퍼마셨지? 네?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어머님? 어머님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신랑 뺏어가니 좋니? 더러운 것. 어머님 맞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물으니 전화는 곧 끊겼고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끊고 시댁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밤이 되어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는 욕을 하고 끊는 등의 행동이 반복이 되었고 저는 몇 번 당하고 난 이후로는 아예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을 하니 이제는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어미한테 전화 한 통이 없니? 네? 지난주에 통화했고 주말에 뵙고 왔잖아요.
그건 그거고 엎드려 절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뭐니?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너, 네 시아버지한테 가보기는 하니? 내가 말 안 하면 너는 찾아가 보지도 않지.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자주는 아니라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집에 여자들 뿐이니 결혼을 해서도 네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너네 언니들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님, 저희 언니들은 스스로 혼자 살기로 택한 거예요. 어머님이 함부로 이야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 지네 집 이야기 좀 했다고 대드는 것 좀 보게. 너네 집에서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던? 시어머님은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난리를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격양된 채 서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싸웠고 전화를 끊고 나서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사과를 하라고요. 저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저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신랑의 행동에 눈살이 찌푸러졌고 집안 욕까지 듣고 제가 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며 되려 따져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잘 지내다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저를 다독이려 했고 저는 그런 신랑의 태도에도 화가 났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제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랑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지도 않았지만 신랑과 약속한 시아버님의 요양원에 가기로 한 날이 되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는 동안 신랑과 사이도 어색하고 좋지 않았고 신랑도 처음에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구슬려 보려 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본인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갔고 요양보호사님은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찾아온다고 하시며 신랑에게 아는 체를 하셨고 신랑은 원래 두 분이 사이가 각별했다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오셨었는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잘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음식들 안 챙겨 오셔도 괜찮아요. 어머니도 늘 뭘 챙겨서 오시던데 모전 자전이네요. 네네, 다음번엔 양손 가볍게 올게요. 저는 그 자리에 있기 불편해서 자리를 비웠고 요양원 주변으로 마련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다 보니 대부분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산책을 하는 산책로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인상을 찌푸리고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누구세요? 하며 소리를 쳤는데 그 사람은 알몸인 상태로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다가가니 보이는 사람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조용히 해라. 사람들 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님이 옆으로 한 남자가 옷을 주워 입고는 후다닥 일어나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니 그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 다급하게 옷을 주워서 입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서는 박장대소를 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인생에서 남자는 아버님 뿐이라더니 저분이 아버님이신가요? 저 아버님께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예,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이거 절대 우리 애들이 알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애들한테는 진짜 말하면 안 돼. 어머님, 그동안 제가 본인 아들을 뺏어갔니 어쨌니 하더니 이게 다 뭐예요? 부끄럽긴 하세요.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제발 이 일만 비밀로 해주렴. 아, 저 남자분 같이 절에 다닌다고 했던 그분 아니세요? 맞아. 저 사람 저렇게 누워있고 나서부터 이래저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 저분은 가정 없으신가요?
사별했대. 마치 본인은 신세대 시어머니의 며느리 마음도 잘 이해해주는 척하는 아들바라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본인 인생을 즐기시겠다고 열심히도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네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이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주 눈에 띄일 정도로 저에게 살뜰히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도 어찌나 유별나게 티를 내시는지. 평소라면 식사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실 분이 시댁에 가면 식사 준비도 해두시고 제가 소파에서 엉덩이도 못 대게 하고 신랑이 보는 앞에서 용돈까지 쥐어주십니다. 그렇게 티를 내는데 어떻게 신랑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저에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저는 별일 없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 들었고요. 그런데 사건은 이상한 데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으로 오니 온다는 말도 없었던 시어머니와 신랑이 집에 있었고 신랑은 화가 많이 나 보였고 곧 시어머니를 끌어내듯이 집 밖으로 보내버렸어요. 놀란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선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이끌었고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잠시라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누나한테도 다 말할 거니까 엄마 인생 혼자 살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서 너한테 부끄럽지만 말한 거야. 엄마 한번 믿어주면 안 되겠니? 결국 시어머니는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신랑은 집에서 연거푸 술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와서는 본인이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하며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신랑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고 어딘가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고 하면서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랑은 너무 화가 났고 요양원에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너무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신랑을 다독거렸고 신랑은 그런 저에게 의지하며 시댁과 점차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신랑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와 자주 왕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시댁의 일이니 내색하지 않으며 지내려 했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신랑은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아는 체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주기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랑이 눈이 벌게져서는 난리를 쳤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온 신랑이 저에게 말을 하기를 저 하나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집이 이 꼴이 된 거라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이라니. 우리 엄마 당신이 협박한 거라며.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지 누나네 가서 다 말했다더라. 당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똑바로 천천히 말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님 바람 피우는 거 숨긴 거? 아, 거봐. 역시 알고 있었네. 당신이 문제야. 그렇게 엄마 괴롭히고 돈 뜯어내니까 좋았니? 우리 집안이 아주 만만했지.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데 왜 나한테 난리냐고. 당신이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엄마를 협박했다면서. 자식들한테 다 말할 거라고 하면서 전화해서 욕하고 돈도 뜯어내고 결국 버티다 못한 엄마가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숨어서 살게 된 거잖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연 끊으니 좋아? 좋냐고. 어머님이 바람 피우다 걸린 건 맞는데 어머님이 모른 체 해달라고 하셔서 난 모른 척 해드린 것 뿐이야.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 보고 외로우셨다잖아. 근데 그게 왜 내 탓이야? 어머님 말만 듣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신랑은 제 이야기는 듣기도 싫다고 하며 두 손으로 귀를 막았고 저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바람을 핀 것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지르며 신랑에게 따져 물었고
신랑도 제가 시댁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며 이혼을 하기로 했고 합의서까지 작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 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그 타이밍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마당에 생긴 아이 때문에 신랑도 저도 당황을 해서 결국 이혼은 나중의 일로 미루고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출산 이후로도 신랑은 시댁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2살이 넘어갈 무렵 신랑은 슬쩍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주가 보고 싶다고 말을 전해왔지만 저는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신랑이 아이라도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주말에 아이와 신랑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와 신랑만 시댁에 보내두고 나니 눈에 아이가 아른거리고 밥은 제대로 먹이는지 걱정이 되어 몇 년 만에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이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라 마침 집에 창문이 다 열려 있었고 저는 조심스레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랑의 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신랑에게 사과를 깎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걔가 보통 애가 아니야. 그때 나한테 협박한 것만 봐도 그래. 못 배우고 자란 티를 내는 거지. 그만 이야기하고 엄마도 사과 좀 먹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우리 손주도 같이 있으니까 꼭 둘이 살 때 같네. 솔직히 막말로 너야 아직도 총각 같은데 걔는 애 낳고 살도 찌고 이제 아줌마 티도 나잖아. 아직도 총각 같아? 그럼 너는 애만 없으면 지금도 바로 장가갈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며 히히덕거리는 2사람을 보고 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기는 걸 느꼈고 저는 곧장 현관문으로 가서 벨을 눌렀어요. 놀란 표정의 신랑을 뒤로 한 채 저는 몇 년 만에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 데리고 가서 사세요. 저는 제 아들 데리고 살 테니까. 어차피 애만 없으면 재혼도 수월할 테니 그게 좋겠죠. 정말 미꾸라지 하나가 물 흐린다는 말 듣긴 했는데 아주 모자가 가관이네요. 참나.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이 제일 문제인 거 몰라? 이건 뭐 어느 집 가정인지도 헷갈리네. 애 내가 키울 거니까 관심 끄고 이혼해. 나 2번 말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아들을 안아들고 집으로 왔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저와 전 남편은 확실한 남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한없이 미안했고 저희 가족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똑똑한 큰언니, 자기의 길을 가는 작은언니와 달리 나는 결혼을 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겠다 다짐을 했는데 결국 제 품에 안긴 아들과 몇 푼의 위자료를 제외하니 남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 집에 오게 된 작은언니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저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와. 나 괜찮아요. 혼자서 잘 지내고 있어. 너 그렇게 계속 애만 보면 네 인생은 어떻게 살 건데. 애 키우는 거 도와줄 테니 여기서 회사를 다니던 빵가게 가서 일을 돕드네. 엄마. 그래, 너도 엄만데 나도 엄마란 내 새끼 중요해. 아무것도 안 물어볼 테니 들어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작은 언니네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40이 되어서는 2호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사업머리가 좋은 편이라 빵집을 하면서 조금 이르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단체 주문이 많았고 저도 언니 덕분에 사람 노릇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요즘 늘 바쁘던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끼고 살던 신랑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도 치매가 오셔서 회사는 계속 휴직계를 내고 병간호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치매라는 게 집에서 쉽사리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더 고생을 하며 살 것 같네요. 이래서 부모는 안 아픈 게 효도고
자식은 잘 사는 게 효도인가 봅니다.